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이 답보 상태에 놓인 비핵화 문제에 과연 어떤 답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회담의 주요 의제와 앞으로의 변수들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 첫 만남 좀 어떠셨습니까? 지난해부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했었죠. 그러다 김정은 위원장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만나게 된 겁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굉장히 좀 공공한 사항이라서 우군 한 나라라 더 우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절실하게 전력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국제 무대 속에서 좀 변방으로 밀려난 감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무역 분쟁에서 보는 것처럼 패권 경쟁 속에서 러시아가 밀려 있는 속에서 국제 무대에서 좀 메이저 무대에서 중앙 무대에서 그 발언권을 확대해야 되는데 중국이 급부상하고. 그 무대의 발판으로서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두 곳의 전략적 이익이 맞아서 오늘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8년 만에 만났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바뀐 거긴 하지만 그동안 많이 소원했잖아요. 예. 그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든든한 뒷배를 하나 얻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북한을 활용할 지렛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보죠. 그래서 러시아는 살아있다. 이걸 속된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포스트 하노이 이후에 처음 행보로 러시아를 택한 거잖아요. 이건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좀 전략적으로 깊은 새로운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만난 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말을 갈아타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양자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양자 구도를 통해서 어쨌든 그 현상을 타파해 나가고 북한 나름대로의 발전 전략을 도모했는데 여의치 않았죠. 예. 그래서 새로운 협상 구도를 만들려고 이제 러시아와의 접촉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판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나중에 따로 한번 질문을 더 드릴 거고요. 오늘 조금 주목해야 볼 만한 부분이 외교에서는 손짓 하나도 아주 중요한데 푸틴 대통령이 원래 도착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왔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1시간 늦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30분 기다렸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이건 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이제 지각 대장이 예. 자기가 처음으로 상대방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 자체는 저는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시간상으로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 시간을 이제 맞추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예. 수송기 지금 타고 온 거잖아요. 그 비행기가 이게 뜻대로 이제 이렇게 랜딩하고 하고 하는 것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도 늦고 늦은 데다가 김정은은 이제 더 늦은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그것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는데 의도적으로 30분을 늦게 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안 두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봅니다.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예,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이기 때문에 앞 나와서 영접하는 게 맞는 그 의전이었고요. 그래서 네. 특별하게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본 게 영접 장면을 쭉 보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보다는 굉장히 조금 편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굉장히 처음 만날 때는 긴장해서 만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예. 이번에 만나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조금 그것이 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일까? 러시아와 중국 간 영향력 차이일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한 국가의 정상을 굳이 말해 나이를 우리가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눈에 띌 겁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두 사람의 호흡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두 사람 다 그 취미가 액티브한 취미를 갖고 있었죠. 농구를 예. 좋아했던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같은 스포츠맨, 특히나 뭐 유도도 그렇고 삼보라고 유명합니다. 예, 러시아 전통 무술까지 하면서 그걸 이제 올림픽 그 종목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까지 했던 네. 그런 그 분야 서로가 취미 사항이라 그런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화법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감성적인 화법들을 꽤 많이 씁니다.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그렇게 네. 그런 어필을 하게 됐는데 푸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화법이 드라이합니다. 그냥 이래서 이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쭉 하지 사설을 달거나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 액션도 그렇고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 그런 건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생각이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서로가 의기투합을 하면 시너지가 있을 수 있겠다. 의기투합이 안 되면 굉장히 스파크가 될 수도 냉랭해질 수 있네.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악수하는 모습 정도만 공개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중간중간 뭐 확대회담 전에도 그렇고 모두 발언도 있었고 많이 공개가 됐거든요. 역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상 국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훨씬 더 많이 공개를 원했을 수도 있는데 북한이 만일 그걸 이제 공개하지 않기를 바랐다라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 정상 국가로 가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정은이 이제 많이 노련해졌죠. 네. 물론 이제 뭐 두 사람 차이에 나이가 워낙 많긴 해요. 한 사람은 52년생, 한 사람은 84년생이니까 예. 아들 같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에 보세요. 작년 올해 해가지고 중국하고 대통령도. 정상회담 4번 예. 했지, 한국하고 3번 했지, 미국하고 2번 했는데 이제 뭐 푸틴 가서 만나는 것 정도는 그렇게 바짝 긴장해서 만나야 될 그런 건 아니라고 좀 역시 봐요. 편해 보였. 아이 그럼요. 훨씬 낫죠. 알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거들먹거릴지도 몰라요. 김여정 제1부부장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이 부분 조금 찾는 분들도 계시던 것 같던데요. 네, 뭐 다들 좀 궁금해하고 저도 뭐 저 역시도 그 특별하게 더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여정과 김영철 이 두 사람이 지금 키맨처럼 활동했던 인물 두 사람이 둘 다 공교롭게 둘이가 다 안 보이는 상황인데 네. 또 이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남북 미북 정상회담 때 양자회담 때 굉장히 키맨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통전부장 자리도 내놓고 예. 내놓고 해서 이 대남 관계 사실 이게 대남만 떡 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북핵 협상에서 새로운 이 협상의 새로운 포뮬라를 좀 만드는 측면에서 좀 이거 좀 보여지지 않겠느냐. 딱히 제가 김여정이나 김영철이 뭐 책임을 졌거나 해서 뭐 이렇게 급락했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선이나 여러 사람 같이 그때 공동 책임 있던 4명이 있거든요. 다 사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최선희 같은 경우는 아주 더 진급하라고 그런 상황인데 같이 배석도 하고요. 예. 네, 김영철이나 그렇게 좀 벌이 내려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주요 배석자 2명이었거든요. 빠진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조금 더 분석은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교 라인은 이제 다 살아남았고 예. 통전부 라인은 이제 지금 현재 어찌됐든지 간에 문책을 받았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김여정이는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예. 하면은 적어도 살아남거나 또는 김여정이가 저기 최선희처럼 이렇게 승진한 그런 케이스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 그리고 미북 관계에 있어서 김여정이가 깊숙이 개입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가 지금 좋으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이제 김정희한테도 가고 그 책임이 김영철이한테도 일부 갔고 네. 그리고 그 일말의 책임을 자기 동생한테도 지금 보낸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고인민회의 할 때도 그렇고 일체 지금 모습을 안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제 며칠 전에 김정은 도착하기 이틀 전인가요? 특별 팬으로 먼저 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 다 배후 조정을 하긴 하더라도 이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지금 안 노출은 하지 나타내고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 조금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북한과 러시아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 북미 정상회담 때 얻지 못했던 경제 제재 해제, 예. 경제적인 이익 문제, 경제적인 어떤
지원받는 것을 좀 몰두했었는데 실제로 국제 구조상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꽤 무리한 것처럼 아주 일정이 빠듯한데도 예. 불구하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요. 아까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만날 정도의 이익이 뭐가 있어서 만났을까라는 생각 사실 좀 해봤는데요. 더 앞으로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크레물린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육자회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자회담이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자 중심의 지금 협상 사항들이 제대로 안 됐죠. 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것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되고 만약에 미국 정상회담 이 구도로 가게 되면은 영변을 완전히 다 내놓거나 플러스 알파를 내놓지 않으면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그런 구도까지 지금 딱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진전하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대단히 불편하거나 그런 의지가 없거나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을 희석시키는 방법이 뭘까라고 할 때 저는 육자회담 포뮬라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에는 레버리지가 적습니다. 네. 그렇다면 육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미국의 영향력을 희석시키고 그만큼의 빈 공간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시키면서 미국의 압박을 최소화시켜서 핵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한반도에서의 더 이상의 그 국제사회 압박은 면할 수 있는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는 구도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러시아도 그만큼의 발언권을 더 획득할 수 있다. 영향력을, 네. 그렇게 보면 두 나라가 의기가 투합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언뜻 드는 생각이 중국 입장에서는 뭐 북한, 중국, 러시아의 북중러 공조도 굉장히 반가운 일일 수도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뭔가 다변화를 꾀하는 상황이 그렇게 썩 반가울 것 같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담을 한번 지난 한 25, 6년 동안을 보면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1993년도에 NPT 탈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제네바 합의잖아요. 예. 제네바 합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했어요. 그게 이제 잘 안 돌아갈 때에 남북, 미, 중 소위 말해서 사자회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육자회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육자회담이 거의 한 8, 9년 넘게 공전을 하다 보니까 양자회담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2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비핵하지 않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의 양적, 질적 수준만 고도화시킨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대로 그냥 가서 사실상 핵 보유 국가가 되면 되니까 예. 북한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미국은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 들어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육자회담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육자회담에 대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고 그 합의가 뭐 반드시 실천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중국도 러시아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소외되고 있잖아요. 한반도에서 패싱 당하고 있는데 뭐 이거 괜찮다. 그렇게 괜찮으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그렇게 한 5, 6년 동안 그렇게 육자회담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예. 수많은 합의문이 있었지만 조금 합의한 거 이행하다가 다 그만뒀잖아요. 그런 것이 재연이 되면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 국가로 갑니다. 이거 미국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봐요. 그럼 결국에는 미국이 육자회담을 받아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비핵화가 굉장히 교착 상태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공화당 정부는 사실은 다자적인 협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 정부는 다자적인 걸 통해서 조율된 국제 규범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주로 그 외교 전략을 그렇게 하는데 공화당 정부는 1대1을 통해서 양자 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한국과씩 조율하기를 좋아하는 외교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런 면에서는 공화당의 외교 전략을 따르고 있고요. 힘을 통한 아까 1대1 외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육자회담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죠. 제가 김일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자회담을 하게 되면은 비핵화의 모멘텀이 확실히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다. 네. 마지막 기회창이 닫힐 수가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도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또 변수가 생깁니다. 지금도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육자회담 포뮬라를 놓고 또 갈등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한국 정부는 육자회담 자체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미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인가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같이 연동되어서 육자회담을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죠. 미국이 그걸 받지 않을 경우에 그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그걸 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원하지 않을 때 과연 그러면 한국의 입장이 어떻게 취하게 될지 꽤나 또 어려운 산법 하나를 또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일 거다. 그렇게 되면서 중재자 역할은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육자회담 포뮬라가 별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안보적으로나 외교 협상론적으로도 유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장님도 러시아가 판에 같이 않는 게 비핵화 여정의 하나의 언덕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예, 이제 러시아도 지금 사실상 패싱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이고, 미국과 북한이고, 여기에 이제 한국이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계속 패싱 당하다가 이제 북한한테 대한 공로를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패싱 당하는 것은 이제 좀 면했는데. 여기에 딱 패싱 당하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그게 바로 일본하고 러시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육자회담, 지금 현재 양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일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 그리고 사실상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지 않느냐 결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담의 틀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뭐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화당은 뭐 양자, 뭐 또 민주당은 다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육자회담을 시작한 것은 아들 부시 대통령, 공화당 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8년 동안은 전략적 인내만 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다시 아들 부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꿀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러시아를 보면 근데 뭐 중동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그렇고 철저하게 자국 이익이 모든 나라 그렇다시피 이익이 걸려 있지 않으면 뭐 굳이 개입 안 하는데 러시아가 이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뭔가 뭘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인접국이잖아요. 그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버리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더 큰 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한 2014년 이후에 미국과 서방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러시아거든요. 중국은 소극적으로 지지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뭐 1년 얼마 동안에 뭐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실험 발사도 안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상응 조치로 일부 제재해 줘야 된다라고 그 정도 얘기하는데 반해서 러시아주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 동병상련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북한을 설득을 해서 이게 이제 회담의 내용이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그 참여한 사람도 뭐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용화하고 최선희만 참석을 했는데 저쪽은 이제 뭐 교통부 장관도 참석을 하고 건설부 장관도 참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모든 답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SRT, 시베리아 그 레일로드 트레인이죠. 그 횡단철도.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가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건설이니까 파이퍼, 가스, 이건 이제 내려오는 건데 결국 이게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풀려야 자신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자면은 러시아가 어쨌든 경제 협력을 원하는 상황인데 대북 제재를 뭔가 깨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고 그때 그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러시아도 찬성을 했던 국가지요. 그러니까는 그걸 전면적으로 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단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부탁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엔 무대에서 러시아가 강하게 동력을 걸 가능성은 있죠. 제재 해제, 제재 수정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제기를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예. 그랬을 경우에 그 김일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유럽으로 가스를 팔던 것들이 판로가 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럽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거든요. 러시아가 자꾸 그걸 장난을 쳤거든요. 이게 스톱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잠궜다가 풀었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유럽 국가들이 그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하니까 판로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판로를 열려 그러면은 이 파이프라인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라도 중요한 사업이다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모들이 있는 것이고요. 역으로 이쪽에 북한 쪽에서 보게 되면요. 이번에 이영호, 최선희 두 사람만 배송을 예. 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혹자들은 미국 라인일 때 통전부 라인이 아니라 미국 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사를 보면 저 사람들이 컸던 이유가 뭐냐 육자회담을 통해서 컸습니다. 육자회담 대표를 하고 육자회담 국장을 하고 하면서 실제로 국제 무대에서 그 내공을 쌓았던 인물들이 두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보여서 제가 저 사람들이 딱 두 사람만 저희 앉힌 이유가 푸틴 대통령하고 여기 배석한 이유가 저 분명히 저거는 육자회담 포뮬라가 꽤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꾸 이제 보여지는 것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예, 예. 미국이 안 받을 가능성이 시도는 굉장히 할 수 있는 높아도. 거니까요. 그렇지만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굉장히 세게 저거를 아젠다로 부상시킬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